그날 냉장고 문은 내 얼굴보다 메모를 더 잘 기억했다. TV 소리팔 이하, 간식 시간 준수, 조리 후 환기 의무. 나는 메모들 사이로 손을 넣어 물컵을 꺼내며 팔꿈치를 자동처럼 접었다. 등기상 주인은 나였지만 식탁의 중심은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건 권리가 종이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올리고 국을 데우는 시간만이 내 몫이었다. 6시에 발소리가 복도에 번지면 나는 컵을 치우고 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두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의 주인은 바뀌었다. 시간표는 며느리가, 공간의 용도는 아들이, 소음의 한계는 손주가 정했다. 나는 그저 아침을 만드는 사람, 저녁에 설거지하는 사람, 구석에서 TV를 보되 소리를 낮춰야 하는 사람이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둠 속에서 눈이 떠졌다. 잠을 더 자려 애써도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를 마쳤다. 이불을 개고 나면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은 소리를 죽였고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천천히 힘을 주었다. 메모는 매일 조금씩 늘어났다. 설거지 후 수세미 정위치, 냉장고 문 열 때 소리주의, 세탁기 사용 시간 오전 10시 이후. 나는 메모를 읽고 메모를 따랐다. 그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내가 숨을 참는 대가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손주에게 사탕 하나를 건넸다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버님. 나는 손을 걷었다. 사탕은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다. 손주는 이미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손주의 손을 잡고 거실로 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손의 쓰임이 얼마나 좁은지 배웠다. 할아버지의 호의는 규칙 밖의 일이었고 규칙은 며느리가 세웠다. 나는 그저 규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사탕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다. 여름휴가 인원을 셈하던 저녁,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네 사람만 똑바로 세웠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 둘. 나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며느리는 펜을 들고 숙박비를 계산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숫자에서 지워지는 감각을 정확히 알았다. 여행은 가족의 것이고 나는 가족의 범위 밖에 있었다.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나는 이 집에서 함께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우리 집에 한동안 계시면 어때요? 거긴 너무 좁고 불편하시잖아요. 나는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오래 읽던 책 한 권.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은 안도를 감추지 못했다. 아들은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만 말이 없었다. 나는 택시를 탔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 동안 내가 떠나온 집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다. 그 불빛 안에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딸 집은 따뜻했다. 며칠간 손주들과 밥을 먹고 딸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곳도 내 집은 아니었다. 나는 손님처럼 조심스러웠고 딸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복지관으로 나갔다. 복지관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 틈에 끼어 앉았다.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잘해줬어. 그런데 지금은 뭐 눈치 보는 게 일이지. 옆 사람이 말했다. 내 집인데 내가 눈치를 본다니까 웃기는 일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것 같았다. 복지관에서는 강의도 열렸다. 노년의 권리와 생활, 가족 내 갈등 해결, 부동산과 상속. 나는 그 중 하나에 참석했다. 강사는 중년 여성이었고 목소리는 담담했다. 권리는 감정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생활권과 정서권을 나누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나는 메모를 했다. 권리, 생활권, 정서권.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강의가 끝나고 나는 복지관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나는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쉬워졌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아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내 방으로 갔다. 방문을 닫고 앉았다. 벽에 기대 숨을 고르는 동안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도움이었지만 지금은 부담이야.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말들은 이미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날 밤 서랍을 열었다. 등기부 사본이 거기 있었다. 2011년 내가 이 집을 샀다.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내 이름은 메모 속에만 존재했다. 나는 등기부를 꺼내 펼쳤다. 내 이름이 선명했다. 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그게 내가 가진 마지막 증거였다. 천장 모서리의 균열이 길어진 듯 보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냉기를 실어 날랐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메모들이 떠올랐다. TV 소리팔 이하, 간식 시간 준수, 조리 후 환기 의무. 그 메모들은 규칙이 아니었다. 그건 나를 지우는 방법이었다.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다. 억눌린 채로 조심스럽게 숨을 참으며 나는 사라지고 있었다. 새벽녘 나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밥을 올리고 국을 데웠다. 6시가 되자 발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나왔고 손주가 뒤따랐다. 나는 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두었다. 그 순간 내 존재는 다시 흐려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등기부를 기억했다. 내 이름을 기억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들은 말을 기억했다. 권리는 감정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부터 조용히, 천천히 나는 준비하기 시작했다. 추석상을 치운 뒤 며느리는 공손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따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국그릇을 들고 있었다. 손이 멈췄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식탁 위에 송편은 반쯤 남아 있었고 손주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보았다. 며느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비된 말이었다. 며칠 전부터, 어쩌면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말. 나는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는 떨렸다.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요즘 아버님도 불편하시잖아요. 우리도 공간이 좁고요. 불편?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눌렀다. 나는 아들을 보았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물었다. 아들은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며느리 혼자의 생각이 아니었다. 둘이 의논했고
결정했고 오늘 말하기로 한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나갈게.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그렇게 갑자기. 갑자기는 너희가 정한 거잖아. 나는 방으로 갔다. 가방을 꺼내 옷을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바지 2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 서랍을 열어 등기부 사본을 꺼냈다. 그걸 가방 맨 위에 올려놓았다. 오래 쓰던 찻잔도 신문지에 싸서 넣었다. 그게 전부였다. 67년을 살아온 사람의 짐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현관으로 나갈 때 아들이 따라 나왔다. 아버지. 그는 말했다. 나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다. 뭐? 죄송해요. 나는 신발끈을 묶었다.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쉬웠다. 하지만 그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아무도 내 손목을 잡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다.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정말로 혼자라는 걸 알았다. 공기가 가벼워 보일수록 내 내부는 꺼져갔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갈게. 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나중에 얘기할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는 낯설었다. 내가 사는 동네였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딸은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오빠네서 나왔어. 딸은 눈을 크게 떴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추석상 치우고 난 뒤의 대화, 며느리의 말, 아들의 침묵. 딸은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응. 오빠는 뭐래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딸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더 화나네, 진짜. 나는 찻잔에 물을 따랐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여기 계세요.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해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딸은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보았다. 딸의 집도 따뜻했지만 이곳도 내 집은 아니었다. 나는 손님이었다. 머물 수 있지만 뿌리 내릴 수는 없는 사람. 딸이 방에서 나왔다. 오빠 전화 안 받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조용히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간단히 커피를 끓였다. 손주들은 학교에 갔고 집은 낮 동안 비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내 안은 흐렸다. 전화는 수십 번 울렸다. 아들에게서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다. 아버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얘기 좀 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이 또 왔다. 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미안함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아빠, 복지관 가보는 건 어때요?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깊어졌다. 나는 복지관으로 나갔다. 복지관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았다. 옆 사람이 말을 걸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여기 자주 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계속 말했다. 나도 아들네 집에서 나왔어요. 처음엔 고마워하더니 나중엔 규칙이 되더라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나는 그 말에 공감했다. 저도 비슷해요. 다 그래요. 여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엔 다들 고마웠대요. 나중엔 부담이 됐대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부담. 며느리가 했던 말. 나는 그 단어를 다시 곱씹었다. 파국은 소리 지르지 않았고 심연은 조용했다. 나는 그 조용함 속에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강의가 있었다. 노년의 권리와 재산 관리. 나는 참석했다. 강사는 중년 남성이었고 목소리는 명확했다. 여러분, 소유와 거주는 다릅니다.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거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권리는 무의미해요. 나는 메모를 했다. 소유, 거주, 권리. 가족 간의 갈등을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통해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절차, 재설정. 나는 그 단어들을 적었다. 강의가 끝나고 나는 강사에게 다가갔다. 질문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아들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왔거든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거주권이 아들에게 있는 거네요? 네. 등기부는 가지고 계세요. 사본 있어요.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다만 실제로 집을 되찾으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명도 소송이나 협의 같은 거요. 명도, 소송, 협의. 나는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나와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집은 내 생의 보루였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편의의 장치였다. 감정으로 싸우면 메모만 늘고 멈추면 숫자에서 지워진다. 길은 하나였다. 선택이 아니라 호흡처럼 해야 하는 일.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거리와 시간을 재설정하여 상대의 계산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그날 밤 딸의 집 작은 방에서 나는 메모장을 펼쳤다. 복지관에서 들은 말들, 강사가 했던 조언들을 차례로 적었다. 소유, 시세, 점유, 합의 기록, 인도일, 열쇠. 그 단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 복수는 목소리가 아니라 문서로, 동정이 아니라 절차로, 설득이 아니라 통지로 진행되어야 했다.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다. 중개인은 중년 남성이었고 책상 위에는 매물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나는 주소를 적어 건넸다. 중개인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다. 이 동네면 지금 전세가 3억 2천 정도 하고 매매는 5억 중반이에요. 5억. 나는 그 숫자를 메모했다. 집 팔 생각이세요? 아니요. 일단 알아보는 거예요. 중개인은 명함을 건넸다.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지금 이 동네 매물 잘 나가거든요. 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메모장을 다시 펼쳤다. 5억. 그 숫자는 내 권리의 무게였고 동시에 아들 가족이 누리고 있는 편의의 가치였다. 나는 그 숫자를 중심으로 전략을 짰다. 저녁에 딸이 물었다. 아빠,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지관. 거기서 뭐 하셨어요? 강의 듣고 사람들 만나고. 딸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그게 낫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몰랐다. 내가 복지관에서 배운 건 위로가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우울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복지관 로비에서 아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요즘 어때요? 그가 물었다. 그냥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집 문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냥 포기했어요. 아들한테 증여하고 월세방 얻어서 살아요. 후회 안 해요. 후회는 하지. 근데 뭐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사람의 선택은 내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집은 내 것이었고 나는 그걸 되찾을 것이었다. 밤에 메모장을 다시 펼쳤다. 단어들이 점점 선명해졌다. 소유, 시세, 점유, 합의, 인도, 열쇠. 그 단어들이 숨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파국은 지나갔고 심연을 지났다. 이제 각성이 왔다. 나는 더 이상 억눌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들이 찾아왔다. 딸의 집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나는 문을 열어줬다. 아들은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었다. 딸이 거실에서 나왔다. 오빠, 왜 이제 와?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아들이 따라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세요. 아들이 말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왜? 왜냐니요, 집이잖아요. 내 집인데 내가 나온 거야. 그건, 아들은 말을 멈췄다. 딸이 끼어들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너는 좀 빠져. 빠지긴 왜 빠져요. 아빠가 왜 나오셨는지 알아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딸은 목소리를 높였다. 언니 말 한마디 못해요. 그게 아빠한테 할 짓이에요. 쉽게 말하지 마. 너는 모르잖아. 뭘 모르는데요?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나는 손을 들었다. 그만해.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아들을 보았다. 내 마누라가 뭐래. 아버지를 모실 생각이 없대요. 처음부터. 아니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언제부터? 아들은 잠시 생각했다. 작년 여름쯤부터요. 왜? 공간이 좁다고 애들한테 방을 따로 써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조금만 참자고. 아버지가 어디 가실 때도 없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아버지 명의 집을 팔아서 작은 집 구해드리고 우리는 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딸이 먼저 말했다. 뭐라고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반대했어요. 근데 뭐.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나는 천천히 물었다. 너는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 집인데. 그래서 집사람이 화났어요. 딸이 비웃었다. 그래서 아빠를 내쫓은 거야. 내쫓은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잠깐 떨어져 있자고 한 거지. 나는 찻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잠깐이 얼마야? 그건 한 달, 두 달, 1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넌 결정한 게 없구나. 아버지.
내 마누라 말만 듣고 나한테는 미안하다고만 하고 죄송해요. 미안하면 됐어. 나는 일어났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딸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오빠 나가요. 빨리 가요. 아들은 일어났다. 현관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 제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딸이 옆에 앉았다. 아빠,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오빠가 미쳤어요, 정말. 내 오빠는 미친 게 아니야. 그럼요. 겁이 많은 거지. 딸은 잠시 침묵했다. 언니가 집을 팔자고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가 봐.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나는 천장을 보았다. 찻잔 속 물이 식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아버지 명의 집을 팔아서 며느리는 이미 계산을 끝냈다. 집을 팔고 내게 작은 집을 구해주고 남은 돈으로 자기들은 더 큰 집으로 가는 것. 그 계산 속에서 내 의견은 없었다. 나는 그저 정리되어야 할 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복지관으로 갔다. 로비에서 지난번 그 사람을 만났다. 어제 아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말했다. 뭐래요? 집에 들어오래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며느리가 집 팔자고 했대요. 나한테 작은 집 구해주고 자기들은 큰 집 가겠대요. 그 사람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제 집인데 제 허락도 없이요. 그럼 거절하셨어요? 거절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나왔거든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그거 말도 안 돼요. 집이 누구 명의예요? 제 명의죠. 그럼 안 팔면 되잖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안 판다고 해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도 집주인은 당신인데. 집주인이 뭐예요? 거기서 살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저는 포기했지만 당신은 달라요. 뭐가요? 당신은 아직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집을 되찾든지 팔든지 모든 결정권을 당신이 쥐어야 해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결정권.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었다. TV 소리도 간식 시간도 휴가 인원도 심지어 내가 나가는 것조차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찾아요? 법이 있잖아요. 가족한테 법을 쓴다고요? 가족이 당신한테 법을 쓰고 있잖아요, 이미.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게 맞았다. 며느리는 이미 법을 쓰고 있었다. 공간의 규칙, 소음의 기준, 거주의 권한. 그 모든 게 법이었다. 나는 그저 따랐을 뿐이었다. 복지관 상담실에 들어갔다. 상담사는 50대 여성이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법률 상담 받고 싶어서요. 말씀하세요.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내 명의의 집, 아들 가족의 거주, 며느리의 요구, 내가 나온 상황. 지금 아드님 가족이 집에 살고 계시는 거죠? 네. 전세나 월세로요. 아니요, 그냥 살아요. 무상으로요? 네. 상담사는 메모를 했다. 그럼 법적으로는 사용대차 관계예요. 그게 뭐예요? 무상으로 빌려준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다만 합리적인 기간을 줘야 해요. 보통 23개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집을 비워달라고. 내용 증명이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어요.
법적 효력이 있죠. 나는 메모를 했다. 내용 증명, 반환 요구, 23개월. 만약에 안 나가면요? 그럼 명도 소송을 해야 해요. 소송까지 가야 해요?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법은 똑같아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변호사 선임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요. 하지만 본인 소송도 가능해요. 20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적었다. 시간은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1년이요. 네, 법원 일정이 그래요. 나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1년. 그 시간 동안 아들 가족은 내 집에서 살고 나는 딸의 집에 얹혀 지낸다. 그리고 1년 후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로 내보낸다. 그게 가족이 할 일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협의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상담사는 잠시 멈췄다. 아니면요. 집을 파는 거죠. 나는 상담사를 보았다. 제가 결정해서요? 네, 당신 명의니까요.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어요. 아들이 살고 있어도요? 네, 다만 새 주인에게 명도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돼요. 그럼 새 주인이 아드님한테 나가라고 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다. 집을 팔면 아들 가족은 나갈 수밖에 없다. 새 주인이 원하니까. 그럼 며느리의 계산은 무너진다. 집을 팔아 큰 집으로 가겠다는 계획, 그 계획의 전제는 내가 동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팔아버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났다. 상담사가 명함을 건넸다.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복지관을 나와 걷는 동안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집을 팔면 5억. 거기서 내 집을 사면 2억. 남은 3억은 내 노후 자금.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며느리가 원했던 큰 집도 남은 돈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게 공평했다. 그들이 나를 내보냈으니 나도 그들을 내보내는 것. 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나는 이번엔 받았다. 아버지. 뭐? 어제는 죄송했어요. 됐어. 아버지, 집에 들어오세요, 제발. 조건이 뭔데? 조건이요? 내 마누라 조건 말이야.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공간을 좀 나눠 쓰자고 해요. 어떻게? 아버지는 작은 방 쓰시고 TV도 시간 정해서 보시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게 조건이야? 네. 그럼 난 뭐야? 세입자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서로 불편하지 않게요. 불편한 건 나야, 내 집인데. 아버지. 됐어, 안 들어가. 그럼 어떡해요? 팔아. 네. 집 팔 거야. 아들은 숨을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 마누라도 팔자고 했잖아. 그건 아버지한테 작은 집 구해드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진심이세요? 응.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알아서 해. 아버지, 나도 알아서 살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딸의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딸이 거실에 있었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집 팔 거야. 딸은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응. 딸은 소파에 앉았다. 오빠가 알아요? 방금 말했어. 뭐래요? 우리 어떡하냐고.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물었다. 아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안 팔면 더 후회할 것 같아. 왜요? 저 집에서 내가 살 수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메모장을 펼쳤다. 이제 시작이었다. 부동산 중개인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저번에 시세 알아봤던 사람인데요. 아, 네, 기억나요. 집 팔고 싶어요. 언제부터요? 지금 당장요. 중개인은 잠시 멈췄다. 지금 누가 살고 계시죠? 제 아들이요. 아드님한테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뵐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억눌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결정한 사람이었다. 집을 팔고 내 공간을 되찾고 내 시간을 되찾는 것. 그게 복수였다. 목소리 없는 복수, 절차로 진행되는 복수, 그리고 그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CHAPTER 사심판과 해방. 부동산 중개인이 집 앞에 섰을 때 아들은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 나는 열쇠를 꺼냈다. 내 집이었다. 중개인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거실, 주방, 방 3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주들은 방에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중개인은 메모를 하며 말했다. 상태가 좋네요. 매물로 내놓으면 빨리 나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진짜 파실 거예요? 나는 보지 않았다. 우리는 어떡해요? 알아서 하세요.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중개인을 보며 말했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도 조건 넣을게요. 잔금일까지 비우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아들이 일어났다. 아버지,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제발이요.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중개인이 따라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중개인이 말했다. 가족 간 일은 항상 어렵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중개인이 명함을 다시 건넸다. 일주일 안에 매물 올릴게요. 연락드릴게요. 네. 나는 택시를 탔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 동안 그 집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내가 2011년에 샀던 집,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하지만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던 곳. 이제 그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 가족은 나가야 했다. 며느리의 계산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안도만 있었다. 일주일 후 매물이 올라갔다.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벌써 문의 3건 들어왔어요. 빠르네요. 이 동네 매물이 귀하거든요. 이번 주말에 보러 온대요.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딸에게 말했다. 집 보러 온대.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뭐래? 집 좀 보여주지 말라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집인데. 주말 나는 중개인과 함께 집에 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자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장난감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중개인은 인상을 찌푸렸다. 구매 희망자 부부가 들어왔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상태가 좀, 남편이 말했다. 정리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중개인이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관심을 잃은 듯 했다. 그들이 나간 후 중개인이 말했다. 집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할게요. 나는 다음 날 혼자 집에 갔다. 아들 가족은 나가 있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에 장난감을 주었다. 설거지를 했다. 먼지를 닦았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2시간 동안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쓰던 이불이 구겨진 채로 있었다. 나는 그 이불을 개어 장롱에 넣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다. 청소를 끝내고 나오는 길, 며느리와 마주쳤다. 며느리는 장을 본 듯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버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 청소했다. 왜요? 팔아야 하니까. 며느리는 비닐봉지를 내려놓았다. 아버님,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나는 며느리를 보았다. 전엔 나보고 나가라 했잖아. 그건 이제 차례가 바뀐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들었다. 아들에게서, 며느리에게서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 달 후 계약이 성사되었다. 젊은 부부였다. 신혼집을 찾고 있었다. 계약금 5천만 원이 들어왔다. 중개인이 서류를 건넸다. 잔금일은 2달 후에요. 그때까지 명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2달 안에 나가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나는 내용 증명을 준비했다. 복지관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우체국에 가서 서류를 작성했다. 2개월 내명도 요구. 발송 확인증을 받았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내용 증명이 왜 와요? 안 나가니까. 지금 집 알아보고 있어요. 2달 안에 나가면 돼. 아버지, 제발. 제발은 나한테 하지 말고 집주인한테 해. 아버지가 집주인이시잖아요. 이제 아니야, 팔았어.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응.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를 내 집에서 내보냈잖아. 이제 너희 차례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맑았다. 새들이 날아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2달이 지나는 동안 나는 내가 살 집을 알아봤다. 작은 오피스텔, 방 하나에 화장실, 작은 부엌. 그걸로 충분했다. 계약금을 넣고 잔금을 준비했다. 잔금일이 다가왔다.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잔금이에요. 아직 안 나갔다던데요. 제가 처리할게요.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나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님, 오늘까지예요.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며느리는 문을 막아섰다. 아버님, 제발 일주일만 더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새 주인이 와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너희 알아서 해야지. 며느리는 주저앉았다. 나는 며느리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짐이 쌓여 있었다. 아들이 나왔다. 아버지, 다 쌌어? 네. 오늘 중으로 나가. 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다. 그들은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갔다. 문을 나서는 순간 아들이 뒤에서 말했다. 아버지,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미 다 흘렸다. 억눌렸던 날들, 메모를 읽던 새벽들, 숫자에서 지워졌던 저녁들, 그 모든 날에 흘렸던 눈물들. 이제 남은 건 없었다. 오후 잔금이 입금되었다. 4억 5천, 계약금 5천을 빼고 들어온 돈. 나는 통장을 보았다. 그 숫자가 내 권리를 증명했다. 나는 작은 오피스텔에 잔금을 치렀다. 1억 8천, 남은 돈은 2억 7천. 그게 내 노후였다. 아들에게 줄 돈은 없었다. 며느리가 원했던 큰 집도 없었다. 남은 건 냉정한 숫자뿐이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짐은 많지 않았다. 가방 하나, 이불 한 채, 찻잔 몇 개. 딸이 도와주었다. 아빠, 여기 괜찮아요? 응, 괜찮아.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나는 찻잔을 꺼내 찬장에 넣었다. 이불을 폈다. 책을 책장에 꽂았다. 딸이 커피를 끓여줬다. 아빠, 후회 안 하세요? 글쎄,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어. 딸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럴게. 딸이 돌아간 후 나는 창가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었다. 나는 차를 마시며 그 풍경을 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집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나였다. 작은 방, 따뜻한 차, 조용한 저녁. 그리고 아무도 내게 규칙을 정해주지 않는 자유. 나는 TV를 켰다. 소리를 크게 틀었다. 아무도 메모를 붙이지 않았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보았다. 균열은 없었다. 새 집이었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깊고 편안한 잠. 억눌림도 메모도 숫자도 없는 잠. 해방의 잠. 나는 자유로웠다.